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38라운드 최종전은 모두 같은 시간 5월 29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0시 30분에 열렸는데요. 토트넘 허스퍼가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도전을 했고, 또 리즈 유나이티드는 잔류를 위한 사투를 벌였고, 우승팀이나 챔피언스 리그 진출팀이나 유로파 리그 진출팀은 결정이 됐었지만 이 경기가 그나마 뭔가 걸린 경기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가 그나마 그래도 가장 관심을 많이 끈 경기였죠.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리고 이제 리즈가 과연 기적을 쓰느냐 안 쓰느냐 때문이었는데 내용 자체는 조금 시시하게 끝나고 말았죠. 예, 결과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한 토트넘이 4대1로 대승을 거뒀는데 역시 자력으로 컨퍼런스 리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에스턴 빌라와 브라이튼의 경기에서 에스턴 빌라가 이제 이기지만 않으면, 즉 이제 비기기만 했어도 토트넘이 7위로 올라갈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에스턴 빌라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턴 빌라가 이길 만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브라이턴이 확실히 일단 주전 선수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운다프하고 엔시소 이 둘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 둘이 빠지니까 그마저도 동력이 사라지면서 브라이턴이 조금 이미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지어서 그런지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죠. 예, 물론 이제 그렇다고 경기를 대충 한 건 아니었어요. 골을 넣기도 했었고 또 VAR 때문에 취소된 골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브라이튼이 6위로 유로파리그 진출, 에스턴 빌라가 7위로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하면서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는 2023-2024 시즌이 됐는데요. 이런 경기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6호 도움, 올 시즌 20호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 역시나 이제 전술적인 역할 때문에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네.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가 이제 도입되고 나서는 더더욱이나 이제 득점 기회가 없었는데 대체 어떻게 경기가 펼쳐졌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어땠는지, 또 20호 공격 포인트는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는 강등이 됐고요. 레스터 시티도 강등이 됐고, 에버튼이 본머스에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잔류를 했어요. 사실 가장 치열했던 경기가 도리어 에버턴과 본머스의 경기였죠. 양 팀 다 상당히 강하게 치고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막판에 실점 위기도 있었는데 픽포드 골키퍼의 영웅과도 같은 선방도 있었고, 두크레이 골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그 단일 시즌 최다골의 그 기록이 된 기록적인 골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1073호 골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프리미어리그가 이번 시즌 가장 많은 골이 나온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낸 골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잔류 경쟁은 치열했어요. 왜냐면 에버튼이 만약에 본머스의 동점골을 허용했다면 레스터 시티가 웨스트햄을 이겼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가 이제 잔류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 레스터 시티는 이른 시간에 2골을 넣으면서 일찌감치 앞서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제 에버튼이 0대0 무승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레스터가 막판에 조금 역사를 쓰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에버튼이 1대0으로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버튼 홈팬들이 다 뛰어나오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됐었죠. 예.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역시 손흥민 선수의 기록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6경기를 뛰면서 10득점 6도움 그리고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 전체 이제 공식 대회를 보자면 20포인트를 채웠어요. 예,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8경기에서 2골 넣었고요. 또 이제 그 FA컵 3경기에서 2골 넣으면서 총 이제 그 47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4골 6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공식 대회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기록이 대단한 것은 토트넘 입단 첫 시즌에 아쉬웠잖아요. 네. 그 다음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7시즌 연속으로 20호 공식 대회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예, 그것도 이번 시즌 상당히 악재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면 부상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심리적으로도 많은 압박감을 가지면서, 왜냐면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인터뷰에서 본인도 약간 조금 거기에 대해 좀 압박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감독도 계속 바뀌면서 전술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번 시즌만큼 손흥민 선수가 이런저런 역할을 다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이제 확실하게 주포로 자리 잡고 난 이후로는 왼쪽 윙포워드로 고정되어서 뛰었었는데 이번 시즌은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면서 뭐 심지어 뭐 가짜 9번에 뭐 공격형 미드필더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잘라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하면서 예 조금 여러 가지 힘든 시즌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네. 와중에도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거죠. 라이언 메이슨 임시감독 체제에서 자리 잡은 그 전술이 4-4-2 포메이션이었는데 사실 이게 뭐 팀의 선수단 부상 상황을 고려하거나 또 수비적인 문제 고려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프로를 윙으로 뭐 올려 써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쿨루세스키를 왼쪽 윙으로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거기다가 쿨루세스키가 크로스를 올리는 걸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왜 항상 쿨루세스키가 투톱으로 뛰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으로 내려와서 뛰는지가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는 부분이긴 했어요. 예, 개인적으로. 사실 히샤리송이 뛴다면 당연히 뭐 케인 히샤리송이 투톱으로 볼 수 있지만 쿨루세프스키가 나올 때조차도 손흥민 선수가 측면 미드필드로 뛰었다. 이번 리즈 유나이티드전도 마찬가지로 선발 라인업이 나왔을 때 케인, 손흥민 이름이 제일 밑에 있다는 건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는 포로 쿨루세프스키가 측면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써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쿨루세프스키가 케인과 투톱처럼 움직이고 손흥민과 포로가 측면 미드필더로 뛰었다. 예, 뭐 실제 이전 경기에서도 이렇게 나오긴 했었으니까요. 쿨루세스키를 그러니까 투톱으로 배치를 시켰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측면 수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리고 또 이제 측면 플레이 위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었죠. 손흥민 선수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손흥민 선수가 직접 본인이 얘기했었잖아요. 100골 넣었을 때 그 하프 스페이스 쪽 거기 손흥민 존 네. 거기서 슈팅을 했을 때 자기가 가장 거기서는 본인도 골을 넣을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의 볼 터치를 많이 가져가기 힘든 상황들이 있었죠.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측면 플레이를 더 자주 하면서 약간은 좀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케인 선수 밀어주기를 하는 느낌이 많이 들긴 했었어요.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케인 선수가 좀 많은 골을 세우면서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을 도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 쓰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 30골. 네. 예, 거기를 조금 밀어주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 그래서 30골을 달성을 하긴 했죠. 예. 네, 실제로 이제 경기 시작 2분 만에 빠르게 나왔고, 무엇보다 사실 손케 듀오의 합작골 기록은 뭐 나올 때마다 신기록이 되고 있는데 네. 전반 2분이었습니다. 사실 오른쪽 풀백으로 뛴 로얄 선수 분명히 후반기로 보자면 왜 이제 브라질 대표 선수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 장면에서도 기가 막힌 로빙 스루 패스를 포로한테 줬고 또 이 포로가 전방으로 올라갔을 때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잘 빼줬고 또 손흥민 선수는 수비가 본인 쪽으로 몰리자 케인 선수한테 적절한 타이밍의 패스를 내줬고요. 또 케인 선수가 정확하게 구석으로 꽂아넣으면서 빠르게 선제골이 나왔어요. 예,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3명이 에어싸고 있는데 패스를 잘 뽑아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거는 진짜 에메르송의 패스가 예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로빙 패스가 사실 VAR 들어갔었잖아요. 그가 포로가 약간 여기서 옵사이드처럼 보이는 듯도 싶었으나 뭐 VAR 결과는 확실하게 옵사이드는 아니었다. 상대 수비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거의 선이 겹쳐 있을 정도였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옵사이드가 아닌 상태에서 나온 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의 이제 시즌 리그 6호 도움이 여기서 나왔고 또 케인 선수도 일단 29호 골을 여기서 넣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케인 선수가 5분쯤에 좀 혼자 쓰러지면서 사타구니 맞았어요. 이 부상이 아닌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뭐 그냥 잘 뛰었습니다. 네. 그 뒤에도 에멜송도 한번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끝까지 뛰었죠 경기를. 예, 네. 빠르게 선제골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잔류를 하기 위해선 이겨놓고 다른 경기 결과를 봐야 하는 리즈 입장에서는 이제 끌려가니까 좀 불안했을 텐데 그래도 이후에는 좀 위협적인 공격들이 나왔어요. 리즈가 이 경기에서 대놓고 이런 패턴의 공격들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가 얼리 크로스를 올리고 박스 안으로 장신 선수가 세도에 들어가서 헤딩 슈팅을 가져가는 전형적인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가장 많이 쓰는 이 패턴의 공격을 계속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경기는 리즈가 못한 게 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토트넘도 실수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리즈가 거기서
연달아서 본인들이 실수를 하면서 그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도 뭐 좋은 공격 장면들이 이후에도 있었는데 가장 아쉬웠던 그 손흥민 선수의 기회는 20분 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토트넘이 사실 아무래도 리즈가 굉장히 이제 골이 급하다 보니까 총공세를 펼쳤을 때 역습 기회가 잘 펼쳐졌거든요.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엄청난 질주로 치고 올라가고 빈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을 때 클루셉스키가 전방에서 공을 키핑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빠른 타이밍에 스루 패스를 줬다면 그리고 좀 깊숙하게 찔러줬다면 그대로 슈팅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늦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패스가 조금 짧게 왔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비가 따라올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수비한테 막히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21분경에는 리즈 미드필더, 이 경기에서 그래도 리즈에선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가 포쇼였는데요. 예, 포쇼가 이제 그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거를 산체스가 차단했는데 사실 그 산체스가 이거 차단하기 이전까지 계속 헤더를 놓쳤거든요. 예. 그래서 실점 위기들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막아내고서는 그러고 조금 살아나는 그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예. 38분경에 다시 이제 포쇼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또다시 이제 코그가 헤딩 슈팅, 그러니까 코그가 원래 센터백이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얼리 크로스에 헤딩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골대를 예, 살짝 빗나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라다이스 감독이 경기를 앞두고 어떤 훈련을 많이 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반전은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선 채 끝났는데요. 뭐 점유율은 50대 50이었는데 기대 득점 오히려 이제 리즈가 0.8골 그리고 토트넘이 0.59골 즉 이제 리즈가 기회를 더 많이 만들긴 했어요. 예. 슈팅 숫자도 리즈가 9대 4로 앞섰는데 두 배가 더 예, 많았던 거죠. 차이가 있다면 역시 결정력입니다. 리즈가 9번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하나에 불과했는데 토트넘은 2개였고 또 한 골도 넣었죠. 예, 거기다가 뭐 저 한 번도 그렇게 위협적인 슈팅은 아니었죠. 다들 그냥 빗나가는 거 외에는 딱히 위협적인 공격 자체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토트넘 후반전에도 시작과 함께 이 추가골을 기록을 했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케인 선수가 사실 그 이전까지는 슈팅을 상당히 많이 노리는 모습이었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역으로 본인이 내려와서 패스 찔러준 거를 이제 포로가 잡고 들어가서는 각도가 다소 없는 곳이었음에도 과감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근데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미드필더다 보니까 케인 선수가 밑으로 내려가서 10번 역할을 해도 패스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 또 포로가 슈팅할 때 중앙에 들어온 선수는 쿨루셉스키였고 그렇죠. 또 포로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손흥민 선수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싶겠지만 또 포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뛰다 보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슈팅 위치는 많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예,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저 중앙에서 갔으면은 컵백 위치로 움직일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물론 뭐 포로가 이전에도 여기서 슈팅을 가져가긴 했었지만은 그러면은 컵백이라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클룹세스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뒷공간을 파헤치는데 능한 선수는 아니잖아. 클룹세스키는 도리어 본인이 볼을 끌고 가면서 온더볼에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의 위치 선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포로가 그대로 슈팅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 저 멀리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뭐 연결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였죠. 예, 더더욱이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차라리 뭐 클루세스키가 왼발잡이니까 왼쪽에서 바로 크로스로 올리는 역할을 해도 되니까 거기도 배치했으면 어땠을까 싶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2대0이 되니까 뭐 리즈는 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분쯤에 3명의 선수를 동시에 교체하는데 스트라이커와 베버, 맥케니를 빼고 이제 아론슨, 피르포, 리터를 투입했는데 이제 피르포도 그렇고 아론슨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들을 투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공격들을 다 넣은 거죠. 왜냐면은 스트라이커하고 이제 베버는 둘 다 수비수니까요. 맥케니는 미드필더고요. 예, 예, 그럼 그리고 아론스는 공격형 미드필더, 피르포만 이제 왼쪽 풀백, 그리고 리터도 공격수죠. 예, 그런 가운데 67분에 토트넘도 선수 교체를 했는데 2대0으로 앞서고 있다 보니까 여러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쿨루셉스키를 빼고 파페, 마타르, 사르 중앙 미드필드 투입하면서 이제 중원의 숫자를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68분경에 리즈가 골을 넣으면서 추격에 나섰었는데요. 그 교체 카드가 통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리터가 패스를 측면으로 빼줬고 여기서 이제 그 해리슨이 벤 데이비스가 앞에 있었음에도 예, 그 다리 사이를 빠지는 강력한 슈팅을 골을 넣었는데 여기서 약간 좀 벤 데이비스의 수비 붙는 게 조금 아쉬웠죠. 벤 데이비스가 풀백에서의 풀백으로 나와서는 수비적으로 지난 경기 패했을 때도 벤 데이비스가 계속 뚫렸었잖아요. 예. 예, 좀 안 좋은 장면들. 지난 경기 때는 은베모한테 계속 뚫리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선수는 진짜 백스리에서밖에 쓰기 힘든 선수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최근에 폼이 좋지 못합니다. 실제로 백스리에서만 잘했어요. 네, 포백일 때 벤 그렇군요. 데이비스는 빨리 팔아야 될 선수였죠. 네. 그런 가운데 다행히도 토트넘은 이 위기 상황, 즉 2대1이 됐기 때문에 2대2도 될 수 있고 3대2도 될 수 네. 있는 리즈의 기세를 1분 만에 끊어냈는데
뭐 이날 경기는 분명히 공격적으로는 케인과 포로가 잘했습니다. 사르가 패스를 내준 거를 포로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대각선으로 치고 가는 언더래핑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쭉 가면서 패스를 줬고 케인이 받아서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가볍게 골을 넣었죠. 예, 이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케인 선수가 교차되는 움직임을 통해서 수비를 끌고 가는 그런 그 역할을 해줬어요. 예. 간접적인 역할을 해줬고 그러면서 케인 선수가 뭐 깔끔하게 3대1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 선수가 한 2골 정도 넣어서 그런지 75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문전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기회를 잡긴 했었거든요. 예. 포로의 패스도 좋았는데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의 키핑도 아쉽기도 했고 수비가 잘 좀 공간을 예. 커버하면서 슈팅이 좀 막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패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돌파가 계속 막히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윙에서 뛰면서 먼 거리를 이제 드리블을 계속 쳐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도 나이가 이제 30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먼 거리를 치고 갈 때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따라잡히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예. 게다가 시즌 말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 수가 그렇죠. 있고 월드컵도 예. 있던 시즌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는 역시나 이제 메이슨 대행이 이 쓴 전술적인 역할은 네.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전 그러니까 손민 선수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갈수록 조금 더 포워드적인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측면에 가면서 너무 많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고 너무 많이 뛰어야 했다. 그래도 체력 저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기를 굳혔기 때문이기도 네. 하지만 77분에 결국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면서 히샬리송이 투입이 됐고 또 비수마도 교체가 되면서 10대의 유망주 유스 네. 출신 선수죠. 크레이그 선수가 투입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 경기가 시즌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많이 앞서고 있기도 하고 에스턴 빌라하고 브라이턴의 경기 현재까지 스코어들도 듣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유망주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좀 전향적으로 썼죠. 예. 그래서 이제 크레이그가 나오게 된 거였고 후반 이제 추가 시간 1분에는 포로와 스킵이 빠지면서 이제 루카스 모우라와 아보트가 들어갔는데 아보트는 17살의 어린 선수고 그렇죠. 특히 이제 모우라는 뭐 지난 그 브렌트포드전도 그렇긴 했지만 팀을 떠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고별의 의미로 그렇죠. 출전을 하게 됐는데 네. 출전하면서도 약간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경기도 본인이 조금 망친 게 있었고 그리고 퇴장도 당했었고 최근에는 교체 투입될 때마다 모우라가 결과물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마지막 경기니까 한번 좀 하고 끝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조금 속상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추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모우라의 가장 좋은 모습, 모우라 최대의 장점은 역시 드리블 돌파거든요. 네. 리즈 선수들이 좀 지치기도 했고 동기부여가 떨어졌기도 하겠지만 순간적인 속도로 이제 3-4명의 선수를 우악 흔들어 놓고 골키퍼 1대1 상황에서도 감각적인 칩샷을 성공시키면서 4대1을 만들고 루카스 모우라가 좀 이제 유종의 미를 토트넘에서 네.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얼떨결에 이번 경기의 영웅이 되어버렸죠. 네. 예,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목마도 태우고 또 선수들, 심지어 손민 선수도 벤치에 있다가 모우라가 골 넣으니까 달려가가지고 모우라 막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예, 경기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그 팬들한테 인사할 때 있잖아요. 모우라가 맨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 뒤에 있더라고요. 네. 모우라 뒤에. 사실 뭐 모우라 하면 역시 암스테르담의 기적. 토트넘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갔을 때 주역이고요. 또 이제 이 장면은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이제 하게 됐을 때 모우라가 이렇게 들어 올려줬는데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재현하는 뭐 그런 선수들의 동료 선수들의 선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4대1로 대승을 거뒀는데 내용상으로도 이길만 했어요. 물론 네. 리즈도 공격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 득점이 1.5골이 있었지만 토트넘이 2.12골이었고 슈팅 수가 19대 11로 리즈가 네. 훨씬 많았지만 역시나 유효 슈팅 리즈는 2개였는데 토트넘은 7개 그리고 4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 빅찬스도 3대1로 토트넘이 앞섰죠. 리즈는 대부분의 슈팅들이 결국은 얼리 크로스에 이은 헤딩 슈팅. 이게 정말 연습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장신 공격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리즈는 장신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센터백인 코우를 올려서 그렇게 헤딩 슈팅을 가져가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 원투브 나온 로드리고가 도리어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 올리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비 공백을 위해 3백을 썼던 것도 있는데 결국엔 셀말라다기스 감독을 소방수로 투입한 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경기 케인 선수가 이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30호 골로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록으로 시즌을 마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케인 선수가 2017-18 시즌에서 30골을 넣었었는데 이번이 이제 개인 통산 두 번째 이제 30골을 넣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38경기 체제로 놓고 보면은 30골 이상을 2회 달성한 선수는 케인이 최초입니다. 역시 뭐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에 도전하는 선수다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케인 선수가 30골을 넣고 득점왕에 실패를 했거든요. 2017-18 시즌에도 30골을 넣었는데 모하메드 살라가 32골. 이때 살라가 신입생이었죠. 네. 그러면서 득점왕에 실패를 했고 이번 시즌에도 신입생인 홀란한테 득점왕을 내주면서 30골을 넣을 때마다 득점왕을 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이제 2015-16 시즌 25골 넣고 득점왕, 또 이제 2016-17 시즌 29골 넣고 득점왕, 그리고 2020-21 시즌에는 23골 넣었는데도 득점왕. 그러니까 도리어 30골 넣으면 득점왕을 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에선 30골의 저주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할 수 있죠. 이 경기에서 케인이 골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26경기에서 골을 넣은 건데요. 이게 그 1993-94 시즌 앤디 콜, 그 콜이 그때 그 34골을 넣었었잖아요. 맨유의 레전드죠. 근데 이때는 42경기 체제였거든요. 즉 38경기 체제에서는 최다골인 거예요. 단일 시즌. 결국 이제 케인 선수가 올 시즌에는 몰아치기가 아니라 여러 경기에서 꾸준히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토트넘이 8이라도 했다. 그럼 홀란은 조금 몰아치기를 하는 그렇죠.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홀란 선수의 기록도 대단하지만 케인 선수 역시 이제 퀄리티 측면에서, 기량의 측면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을 한 거죠. 케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종 라운드 득점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앤디 콜하고 이제 레스 퍼디난드, 과거에 이제 뭐 레스터 시티 등에서 뛰었던 공격수 9골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케인이 10골을 기록하게 된 거죠. 이번 경기 멀티골 때문에 이걸 기록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케인 선수는 뭐 프리미어리그 득점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손케 듀오,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경기는 어땠느냐? 사실 케인 선수가 물론 이 경기 최고의 선수로 활약을 했지만 손흥민 선수도 준수한 활약을 펼쳤어요. 폰몹 기준 평점은 7.8점이었고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슈팅이 한 번밖에 없었던 것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중요한 게 이 패스 성공률, 거의 공격수한테 나올 수 없는 96%의 패스 성공률이 나왔습니다. 패스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돌파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건 근데 또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먼 거리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래도 드리블을 무려 5번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은 성공을 시킨 거죠. 어시스트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있었기 때문에 이날 경기 조력자로서 열심히 뛰었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일단 토트넘은 말씀드린 대로 8위로 시즌을 마치게 됐는데 이 8위라는 성적은 2008-2009 시즌 이후 또 한 번 기록한 이제 8위고요. 2007-2008 시즌은 11위로 더 안 좋은 순위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리그컵 우승을 했다. 즉 근 20년간 아마도 최악의 시즌이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2009-2010 시즌 이후 14년 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한 시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즌은 리그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록은 토트넘에서도 정말 오랜만에 나온 유럽 대항전 불참인데 손흥민 선수 개인 커리어에 있어서도 10년 만에 유럽 대항전을 못 뛰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레버쿠젠 시절에도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를 연달아서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는 시즌이 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함부르크 시절에는 본인도 이제 프로 초년생이기도 했지만 당시 함부르크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에 나갈 정도의 순위권에 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조금 이제 실력을 인정받고 전성기에 접어들기 시작했던 레버쿠젠 시절부터 토트넘 시절에 이르기까지는 항상 유럽 대항전에 있었는데 저희가 올 여름 이적 시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한다면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에 뛰는 팀에 갈 수 있겠지만 토트넘에 남는다면 잉글랜드 무대만 뛰어야 되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케인하고 손흥민이 유럽 대항전에 뛰지 못한다. 이거는 유럽 축구계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의 이제 레전드들이 영국 방송의 패널로 많이 이제 나와서 많은 의견을 내잖아요.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던 시절에도 일단 케인 선수를 두고 얘기했던 게 맞지만 케인이 챔스에 못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손흥민이 챔스에 못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챔스가 아니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못 나간다. 범죄와도 같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 우승이라도 한다면 그건 대단한 업적이다라고 했는데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케인 선수도 이적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요. 뭐 심지어 뭐 레알 마드리드 쪽에 역제안을 했다는 보도도 저희가 뭐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었고,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루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탈리아 쪽에서 어쨌건 보도들이 나오긴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아마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적청이 알리면 유럽 현지 언론들도 이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적설 보도를 하게 돼 있고, 이제 신빙성 여부를 떠나서, 이제 공신력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이적설들이 많이 나올 텐데,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분명히 앞으로 좀 언급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봉 체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간다?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연봉자들을 처분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다만 이제 손흥민과 케인이 토트넘에서 어쨌건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상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적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거 아니면은 일반적인 팀이면은 이 정도급 선수들 챔피언스리그 못 가거나 하면은 무조건 떠나는 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에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소식이 전해진다면 면밀하게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소식들 한준TV를 통해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여름 이적 시장의 새로운 소식들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